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와 영화 비평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영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문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문화라고 불리는 것들의 여러 가지 영역들 중 하나, 특히 대중문화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영화라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 비평 혹은 영화 이론이라는 것이 왜 영화를 수용하는 우리에게, 관객에게, 평론가들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영화라는 것은 물론 특정 상품으로서 소비되는 재화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영화를 본다는 것은 다소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영화라는 상품이, 혹은 넓게 문화라는 상품이 정보재, 문화재, 가치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치재 혹은 정보재로서의 영화상품 혹은 문화상품은 한 사회의 가치, 문화, 사고관, 역사관 등 모든 공유할 수 있는 생각거리들, 이야기거리들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관객과 함께 나누는 데 커다란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은 이 영화 비평의 의의라는 것은 바로 관객의 입장에서, 수용자의 입장에서 영화라는 상품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어떠한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비평 혹은 영화 이론을 통해서 제작자 혹은 감독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어떠한지 역으로 그들에게 혹은 같은 수용자들, 같은 관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겠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는 것이 많을수록, 영화를 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한 영화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한 영화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훨씬 더 많은 즐거움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여기서 많이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아주 세부적인 영화에 관한 세부적인 사전 지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문화적 코드, 역사적 코드를 이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금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관, 가치관, 생활방식 등 전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게 영화 이론, 이 방법론적인 틀로서의 영화 비평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하나의 이론을 알므로써 특정 영화를 관람할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그 점이 바로 영화 비평 혹은 영화 이론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는 이 영화 비평 혹은 영화 이론이라는 것이 좀 더 넓게는 많은 것을 알 때 좀 더 많은 즐거움을 특정 영화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그 사실을 두 편의 영화를 예로 들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금지옥엽의 장면들을 잠깐 보시죠.上帝创造人类是先创造男人的，难道他也怕会爱上自己创造出来的女人？我要做一个男的，一个普通的男人。这样做，才是真真正正的乐坛神话。要死了！我没那么大，用不着绑那么紧吧？哎呀，就算吃洗衣板，还是有点凹凸不平嘛。哎呀，好难过。ยิ่奢侈，我越难。愛情或是友誼，或是怎麼？即使多不清不楚，目光早侵佔我。偷偷看是無心，有意也是無。再看一。
是这是谁人在说？你是不是同性恋？我说过的不是啊。不是。好香哦。是吗？来，你先随便坐一下，我去换个衣服。 금지옥엽 장면들을 잠깐 보셨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잠깐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가수, 여자 가수 유가령과 아주 유명한 음반 제작자인 장국영은 공인된 커플이기도 합니다. 이 둘 사이에 남장 여자인 원영이가 끼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 삼각관계,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 아닌 삼각관계가 이 영화의 주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두 커플 중 각각의 인물, 즉 장국영과 유가령이 모두 이 남장 여자인 원영이를 좋아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바로 이 영화의 커다란 틀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보자면 이 영화는 아주 잘 만들어진 멜로드라마, 멜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인 코드, 문화적인 코드, 바로 동성애라는 코드를 끌어들인다면 훨씬 더 영화에 관한 많은 정보,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장국영이라는 배우의 존재입니다. 장국영은 후에 커밍아웃을 하면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속의 인물을 동성애자인 장국영이 과연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로 연기를 했을까요? 동성애자이면서도 동성애자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런 문제가 이 영화 속에도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남장 여자인, 그러니까 장국영은 이 남장 여자를 사실 남자로 알고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남자로서의 자신. 그러면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부자연스러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장국영의 모습. 그 모습을 읽어낸다면 그냥 단순히 멜로드라마로서의 금지옥엽을 볼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금지옥엽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단지 이런 사회적, 문화적 코드를 혹은 동성애적 코드를 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주는 페르소나, 그 힘은 정말 큰 것이겠죠.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당신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난 당신을 사랑한다. 이러한 장국영의 대사는 아마도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 모든 관객들에 대한 동성애자이건 이성애자이건 간에 이 장국영식의 화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영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것들, 사회적인 코드, 문화적인 코드, 영화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을 알고 한 영화를 수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살에 번지점프를 하다의 일부 장면들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버스 정류장까지만 좀 씌워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야, 근데 진짜로 잘 만들었다. 닮았어. 정말 안녕하세요. 사랑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풍덩 빠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드디어 인정. 선생님, 제가 구령 붙일게요. 하나의 묶음발길을 족발. 아셨죠?
네 가슴. 아이, 변태, 야, 너 진짜? 야, 나 변태 아니야.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장면들을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2000년에 만들어진 김대승 감독의 작품 번지점프를 하다 역시 이 금지옥엽과 아주 비슷한 측면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잘 만들어진 멜로드라마, 멜로영화라는 점이 그렇겠고요.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다소 이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는 이 동성애라는 주제를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금지옥엽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성애라는 문제를 이 장국영이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 장국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믹한 터치로 잘 소화해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객의 입장에서 다소 부담스러운 주제일 수도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만들어 줬던 것이죠. 그렇다면 번지점프를 하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주제적인 측면의 무거움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를 비롯한 아시아권 전체는 동성애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화에서 너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은 감독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관객이나 이 다른 이 일반 사회 구성원들까지 다소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주제적 측면의 부담스러움을 바로 김대승 감독은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으로 극복을 해내었던 것이죠. 똑같은 멜로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뭔가 하나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권 영화 두 편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렇다면 할리우드 영화, 이 장르 시스템과 스타 시스템, 그리고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영화들을 양산하고 있는, 전 세계 영화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미국의 영화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내러티브 이론, 영화 이론 중에서도 서사 이론 혹은 내러티브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화 트로이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트로이의 장면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ust show you something. Those men down there need help, now! Do you know who I am? These priests weren't armed. Fight me! The spoils of war. Side. Guards! Stop! Too many men have died today. 앞의 장면들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영화 트로이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려한 액션, 장대한 스케일, 수백만 명까지는 아니죠. 수백 명, 1000명에 이르는 엑스트라들, 그리고 아주 화려한 컴퓨터 테크놀로지 등등 헐리우드 액션 장르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원작은 어떨까요? 호메르의 일리아드 혹은 로마 서사시인 버질의 이니이드가 그 원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 원작, 그리스 로마 신화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들 원작은 이 트로이라는 영화의 구조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접할 때 상당히 각 인물들의 구조, 관계, 성격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과 같은 기승전결의 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소위 말해서 비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신화의 특징은 여러 사건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사건이, 한 인물이 다른 사건 혹은 다른 인물과 맺는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 신화의 이야기 구조를 완성해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헐리우드 영화, 특히 장르 영화라고 불리는 영화들의 관습은 이 기승전결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선형적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던 이 신화적인 인물들을 헐리우드에서 따와서 영화 트로이를 완성할 때는 이 영웅들 간의 대결 혹은 선악의 이분법이라는 측면에서 영화를 만들었을 것임이 분명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영화 트로이에서는 신들이 거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에 아킬레스의 어머니인 여신 테티스가 잠깐 등장하여 아킬레스의 용기를 북돋우는 장면을 제외하면 신들의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영웅들 간의 대결, 선악의 이분법에 따른 이 서사구조, 선형적인 서사구조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분명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트로이 전쟁 발발의 원인을 영화에서는 단순하게 한 삼각관계의 문제, 치정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 신화에서는, 원작에서는 좀 더 복잡한 것이 이 트로이 전쟁 발발의 원인이 되었었죠. 이 신화적인 얘기를 잠깐 살펴보자면요.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를 놓고 다투던 세 여신이 있었습니다. 헤라와 아테네,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그들인데요. 이 중에서 파리스가 아프로디테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인 헬레네를 만날 기회를 파리스에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파리스와 헬레네의 이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이런 사랑 때문에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겠죠. 따라서 당연히 전쟁 발발 후에는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에는 파리스 왕자가 속해 있던 나라 트로이의 편을 들었겠고요. 나머지 헤라와 아테네 같은 여신들은 그리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 외에도 이 신들이 이 트로이 전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이 신화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우스나 아폴론 같은 신들은 트로이를 지원했고 포세이돈 같은 신들은 그리스를 지원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 영화와 신화, 이 비선형적인 신화를 선형적인 영화로 바꿨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브리세이스라는 인물입니다. 영화에서는 헥토르와 파리스 형제의 사촌 여동생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신화에서는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일개 포로일 뿐이었었는데요. 영화에서 이들 파리스와 헥토르 형제의 사촌 여동생으로 설정을 하고 그 인물 브리세이스가 또다시 상대편, 적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리스의 아킬레스와 사랑에 빠진다라는 설정을 둠으로써 이 영웅들 간의 어떤 그 사랑과 우정, 배신 등의 성격들, 즉 선형적인 내러티브 구조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런 요소들을 훨씬 더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페트로클로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영화에서는 아킬레스의 사촌 동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아킬레스와 절친한 친구였었죠. 이 절친한 친구였던 것을 사촌 동생으로 바꾸어서 영화적으로 전달한 이유는 아마도 미국 사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에도 팽배해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그 혐오 혹은 비판적인 시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화의 원작을 보면은 이 페트로클로스와 아킬레스가 이 동성애적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꽤 되거든요.
다음으로 영화에서의 그 상황, 아킬레스가 헥토르를 살해하고 파리스가 아킬레스를 살해한다는 설정은 신화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파리스를 연기했던 올란도 블룸이란 배우가 화살을 아킬레스건에 그대로 꽂아서 살해한다는 장면. 이 장면에서 물론 그 내용적으로는 신화의 내용과 똑같습니다만 그 영화적 화면 구성의 측면에서는 이 반지의 제왕에서 파리스가 올란도 블룸이 맡았던 그 역할을 다소 패러디,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원작에만 충실한 것이 영화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적 문화적 코드, 심지어는 다른 영화의 다른 장면들까지도 그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현대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모든 영화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영화에서는 메넬라우스라는 인물은 헥토르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아가멤논이라는 인물은 브리세이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이는 악은 선한 존재에 의해서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내러티브 구조를 그대로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신화에서는 메넬라우스와 아가멤논은 원작에서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트로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리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헥토르의 부인인 안드로마케, 그리고 그녀의 아기 헬레네, 파리스 등은 살아남아서 도망을 치게 되죠. 이도 역시 선한 존재는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해피엔딩 위주의 헐리우드 장르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결말이겠습니다. 하지만 원작에서는, 신화 원작에서는 안드로마케는 아킬레스의 아들인 네옵톨레모스의 노예가 되고 헬레네는 전 남편 메넬라우스에게 돌아가게 되고 파리스는 헤라클레스의 화살을 물려받았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필록테테스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인물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신화적인 구조를 트로이라는 영화에서는 선악의 이분법, 영웅 간의 대결이라는 단순한 구조로 바꾸어버린 것이죠. 또한 이 영화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 프리아모스의 부인인 헤카베는 오디세우스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프리아모스의 딸인 카산드라는 아가멤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의 구별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신화 내지는 원작에서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이 트로이 전쟁 발발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킬레스의 부모는 여신 테티스와 부티아의 왕이었던 인간 펠레우스였습니다. 이 둘의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이었던 에리스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에리스는 그들의 결혼식장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문구가 적힌 사과를 보냈는데요. 그 사과를 놓고 바로 헤라와 아테네, 아프로디테가 다투었던 것이죠. 한편 다른 곳에서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가 장차 태어날 아들이 트로이를 멸망하게 만들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파리스를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파리스는 죽지 않고 이다산의 양치기로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세 명의 여신이, 아까 좀 전에 사과를 놓고 다투던 세 명의 여신이 그 아름다움을 평가해달라고 부탁한 존재가 바로 이다산에 살고 있던 양치기 소년, 즉 파리스였던 것이죠. 이처럼 신화적인 구조, 비선형적인 구조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러 가지 인물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도대체 뭐가 주안점이고 누가 주인공인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좀 전에 트로이라는 영화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헐리우드 장르 영화는 이 내러티브 구조의 측면에서 선악의 이분법, 영웅들 간의 대결, 그리고 주인공들의 사랑과 우정이라는 특정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이론, 좀 전의 예에서는 내러티브 이론이었죠. 특정한 영화 이론 혹은 문화 이론이 영화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좀 더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 비평 내지는 영화 이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 영화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영화 이론의 역사, 영화 이론의 실제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4강에서는 내용 비평과 형식 비평의 차이와 내용 비평의 의 그리고 형식 비평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영화 비평 혹은 영화 이론의 선구자들이라고 불리는 학자들, 그러니까 초창기 영화 이론가들의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